하반기에 미국에서 IPO하는 기업들이 오픈 AI도 있고 스페이스X도 있고 클로드도 있을 거고 공통점들이 다 비즈니스 모델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시선이 투자 중심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변할 수 있느냐가 저는 하반기 그 모멘텀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있는 AI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현대자나예요. 저는 삼두마차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뜹니까?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판을 읽는 자가 판을 지배한다. 고품격 인문 경제 토크쇼 판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복잡한 금융 경제 판을 여러분과 같이 헤쳐갈 알상무고요. 저와 함께 이 판을 종횡무진 헤치고 다니실 3명의 여의도 선수들을 모셨습니다. 우선은 매크로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주실 캡틴 박 인사해 주세요. 네, KB증권의 캡틴을 담당하고 있는 캡틴 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크로를 보고 약간 기업의 또는 산업의 생생한 현장을 말씀해 주실 우리 미미킴님. 안녕하세요. KB증권의 미미킴입니다. 네, 아직 두 분이 그 자신의 부캐에 약간 아직 익숙치 않아가지고 좀 부끄러워 하시는데, 하지만 우리 여의도의 사령관 제너럴 리. 안녕하십니까, 제너럴 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 우리 사령관님은 익숙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첫 번째 판에서 읽어볼 게 모빌리티하고 AI입니다. 모빌리티 전기차는 중국이 굉장히 잘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모든 것들이 AI가 접목이 되는 거고, 네. 우리가 보통 피지컬 AI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피지컬인데 AI가 붙은 거니까 네. 이제 머리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휴머노로이드만 보통 머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자동차도 이제는 머리가 생기는 거죠. 자동차가 머리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운전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이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단순히 스스로 운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시장의 큰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젠순항도 나중에 AI로 결국 돈 벌 건 피지컬 AI가 아니겠느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휴머노이드인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결국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로봇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먼저 피지컬 AI 쪽, 특히 자율주행 쪽이 크면 로봇 시장은 훨씬 더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이게 작은 변화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베이징 모터쇼에 다 가보시지는 않은 거니까 영상을 보면서 좀 얘기했으면 하는데요. 베이징 모터쇼 영상을 좀 볼까요? 아, 저기가 그 앞에 건물 프론트인가요? 네, 입구에서 저렇게 이제 전시가 되어 있고 사실 입구가 작아 보이는데 네. 안에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38제곱미터니까 38만 네. 우리 코엑스의 10개 사이즈입니다. 저기 무슨 차입니까? 저게 지커라고 오. 하는 길리차 산하에 있는 네, 고급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고요. 우와, 색은 거의 약간 벤틀리 내부 색이랑 좀 비슷하네요. 좀 그런 식의 이제 프리미엄, 그래서 독일 3사랑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어진 차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국 차는 그 약간 그 마크를 좀 가리면 약간 독일차 같기도 하고, 저거는 정말 약간 머스탱 같기도 하고, 중국 차가 되게 예쁘긴 한데 내부도 진짜 좋나요? 예. 기능도 그렇고. 실제 이제 저는 차에 원래 관심이 많고, 저는 이제 뭐 자동차 정비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을 정도로 차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번에 저는 뭐 다른 기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고급스러워졌는지, 그 뭐 마감은 어떤지 그런 것들도 좀 꼼꼼히 많이 살펴봤어요. 네. 그런데 1년이 갈수록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터쇼를 상하이 모터쇼부터 시작해서 한 20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뭐 중국차 봤었을 때는 역시 중국 거구나. 아, 저도 정말 그렇게 이렇게 형편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감이 거의 뭐 벤츠 S클래스급하고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고요. 기능 보고도 되게 놀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마감들도 되게 놀랬고, 그래서 완성도를 되게 높이고 있고, 참고로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저렇게 좋아진 건 뭐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독일 엔지니어들도 많이 데려다 놓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독일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 이탈리아 디자인들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기들은 부품들 이렇게 보면 중국제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독일제 것도 뭐 예를 들면 티센크롭트 것도 있고 뭐 보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되게 정성을 많이 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란 건 뭐냐면 당연히 그런 좋은 걸 썼으니까 좋은데 야, 저 가격에 저게 가능해? 그런 고민까지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유럽 제품, 유럽 부품을 쓰는데도 그렇게 가격이 좀 뭐 거의 1억대 아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첫 번째는 일단은 규모의 경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다른 데 비해서 우리도 뭐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생각할수록 단가가 많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중국 기업들이 또 되게 효율화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를 뚝딱뚝딱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해에는 제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베이징에서 이제 행사가 있어서 우리 대사관 중심으로 해서 행사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애플에 계시는 엔지니어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애플카를 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애플카를 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샤오미를 갔다 오시고 나서 애플카하고도 비교해 보니까 똑같이 생산을 하는데 이 가격 차이가 4배가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중국은 어떻게 하길래 이 비슷한 거라는데 애플은 곱하기 4가 되고 얘는 이렇게 싸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접었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었거든요. 제조업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고민도 많이 했었을 거고 그런 점들을 감안했었을 때 중국은 어쨌든 효율을 높이는 건 정말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비교 우위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시장 크기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디바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과 워치와 이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은 L2 레벨에서 어떻게 AI 에이전트를 엮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샤오미가 원래 최대의 약점이 그렇게 내놓을 만한 어떤 LLM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강점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자동차 출시하는 그 시즌쯤에 하필 또 LLM 이름이 미모입니다. 그 미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모예요? MIMO. 그래서 미모라고 하는 LLM을 출시했고 꽤 괜찮은 성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가지고 에이전트를 구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집에 나갈 때 출근에 한마디 하면 3가지가 같이 움직입니다. 일단 공기청정기 움직이고요. 샤오미 거 있고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움직이고 그 다음에 도어락까지 같이 움직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게 자동차 시동을 알아서 걸어주는 거. 그런 게 샤오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AI 기술 구현 중에 하나가 지금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침에 하는 일을 하네요. 한마디에. 저희 세대주가 출근할 때 제가 그러거든요. 세대주가 아니신가요? 저 집에 계신 분이 세대주고요. 네네. 출근하실 때 걸어서 10분인데 꼭 저를 호출하십니다. 늦었다 이러면 가서 데려다 주고 다시 오거든요. 근데 약간 느낌이 애플카의 꿈을 거기서 중국에서 실현하는 느낌이네요. 예. 뭔가 이게 다 이렇게 연동되고. 실제 그렇게 했었던 거고 원래 샤오미가 이전부터 사실 IoT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그 연결 기능은 되게 컸었어요. 샤오미가 되게 재밌는 회사인 게 뭐냐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 소비자들의 반응을 되게 반영을 빨리 해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 같으면 보통 한 그 페이스리프트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거 하는 주기가 보통 4, 5년 주기 뭐 이런 식인데 얘네들은 그 주기가 거의 휴대폰 주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1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한 100여 가지 이런 기능들을 뭐 1, 2년 만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을 정도로 많이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뭘 원하지? 어떤 걸 원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존에 있던 차와 어떻게 이게 융합이 되는지 고민을 하고 빨리빨리 반응해 주더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중국 차가 전기차 이런 걸 만드는 걸 넘어서서 하드웨어를 넘어서서 자율주행, 게다가 AI까지 가는 게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서 약간 눈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전기차가 아니고 네. 이제는 자동차도 온디바이스 영역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 프레임보다도 안에 어떤 AI가 들어가고 어떤 자율주행 레벨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말씀 주셨던 하드웨어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지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붙는 느낌이 좀 됐고 정확하게 스마트폰 우리 바꿀 때 보면 크게 뭔가 외관이 굉장히 뭐 메이저한 이슈는 아니잖아요. 네네. 여기서 뭐 카메라 화소가 좀 어떻게 바뀌고 그렇죠. AI가 어떻게 이 안에서 업데이트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중국은 자동차 영역에서 너무 중요한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게 모터쇼에서 핵심이었고 이번에 모터쇼에서 신차가 무려 181개가 출시됐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레노라는 모터쇼에서 많아봤자 20개 정도 신차가 나오거든요. 그쵸. 맥스 40개 이상 넘어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으로 181개가 나왔고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에서 잘하는 기업들 그리고 저희 이번에 만나고 온 기업 중에 모멘타라고 해서 네. 자율주행만 개발하는 기업이 있는데 모멘타나 화웨이처럼 프레임은 만들지 않지만 이 자율주행 기술만 개발하는 기업들 각자가 잘하는 영역에서 그들의 기술을 개발해서 콜라보를 해서 신차를 어마어마하게 빨리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가성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신차가 발표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다 중국 기업이 낸 건 아니겠죠? 약간 뭐 현차도 있고 뭐 좀 그렇겠죠. 거의 대부분 이제 외국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혁신은 없었었어요. 저희들도 이제 뭐 독일 자동차 회사들도 보고 한국 회사들, 일본 회사들 이렇게 많이 보면 일본 회사들은 거의 기존에 있던 차를 가지고 온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일본은 정말 우리 표현으로 징그럽게 안 변하잖아요. 아니 진짜 렉서스 이게 도대체 언제 버전인지 아직도 그걸 들고 아직도 있습니까? 그대로예요. 예, 별로 혁신이 없었었고 뭐 독일 차는 말할 필요도 없고 독일은 사실은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더라도 약간 조금 많이 아쉽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정말 맞다라고 보여지는 독일 전기차는 거고 약간 포기한 느낌이 좀 네.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웠어요. 중국 애들하고 경쟁한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요. 뭔가 중국이 이렇게 치고 나오니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느낌보다도 그냥 나도 참가했어.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있지 않아라는 정도 이상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게 일단 차 모양만 예뻤지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이 뭔가 대단하게 뭐 자율주행과 연관된다던가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고 제일 아쉬웠던 건 뭐냐면 안에 있는 내부였었어요. 우리나라 차의 제일 좋은 점이 옵션이 되게 많고 그렇죠. 내부가 고급스럽다라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경쟁 관계에서 놓고 보면 과연 경쟁어라 왔나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랑 거기에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랑 약간 분리돼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같이 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파웨이 같은 경우도 같이 가는 회사고 비아디도 같이 간 회사라고 보면 또 따로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모멘타라고 불리는 이런 회사들은 이제 여러 가지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현대기아차와 모멘타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중국에서는 탑재해요. 중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중국차 말고도 많은 회사에 네.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보급형이라든가 이렇게 확장할 때 되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 어떤 방식이 승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테슬라 방식이 또 따로 있는 거고 웨이모 방식이 따로 있는 것처럼 네. 이런 형식으로 가는데 중국도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면서 분명히 그 중에 하나는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또 유리한 방향으로 갈 거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그다음에 여러 회사들이 같이 하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되게 저희들이 봤었을 때 뭐 많은 모수가 있으니까 또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실패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그 경쟁이 심해서 그런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경쟁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경쟁할 만한 회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같은 가족이니까. 네. 근데 거기는 경쟁에서 뒤처지면 살아남질 못해요. 너무 많은 회사들이 있고 여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치열한 경쟁이 있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한국이나 우리나라보다도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되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산업을 키우려고 하면 어쨌든 육성을 위해서는 이게 새로운 기술이고 네. 사람 목숨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속도와 연관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우리보다는 조금 나은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데이터 문제예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실데이터가 필요해요. 그걸 리얼 월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네. 이걸 더 많이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더 유리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규제화나 더 많은 데이터를 쌓고 있는 것, 치열한 경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고가 나도 좀 뭉개고 가는 측면이 있군요. 그리고 이게 보험이 생각보다 빨리 적용이 됐어요. 자율주행 보험이 돼요? 네. 그래서 한국은 아직 안 되죠. 안 되죠. L2 밑으로는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당연히 사고가 났을 책임을 지고 그 위에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두 개를 같이 하는 회사는 당연히 자동차 회사 자체가 책임을 지는 거고 사람은 책임을 안 집니까 그럼?
우리 잘 알잖아요. 그 기능을 키면 키고 있을 때 사고가 났다. 그럼 소프트웨어가 책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국 안에서 참 특이한 게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다르게 바뀝니다. 어떤 지역은 L2까지 되고 어떤 지역은 L4까지 되고 그래서 기술 레벨도 서로 경쟁을 해요. L2는 L4한테 먹히면 안 되는 거라 그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전트랑 같이 결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L4는 L4가 되는 그 구획 안에서 예를 들어 뭐 공항이라든지 산업단지 이런 데서 주로 L4가 많이 다니거든요. 이번에 갔던 포니 AI가 너무 재밌었던 게 아직까지 트럭은 포니 AI가 로봇 트럭도 하거든요. 네. 트럭은 운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첫 트럭은 번째 위험하니까. 차만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따라가요? 칙칙폭폭 기차처럼 사람 없이 따라가면 돼요. 그게 이제 공항이나 물류센터 이런 데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중국 가셔서 뭐 로보택시 이런 거 타보셨어요? 선전하고 베이징에서 위라이드랑 포니 AI 이렇게 두 가지를 타봤거든요. 위라이드랑 포니 AI. 네, 두 가지가 이제 포니 AI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폰인가요? 맞습니다. 조랑말? 네. 이름을 왜?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 기업이 이제 로보택시에서 지금 강자로 보이고 있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었다면 저희가 가기 전에 이제 탐방을 요청을 했을 때 포니 AI는 저희한테 이제 1,000위안 정도의 시승비가 필요하다고 했고 위라이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 돈을 받아요? 네, 저희가 탐방 가는데 돈을 받아요? 시승이 1,000유안이면 20만 원 정도 하는 그러니까. 거라 꽤 비싸거든요. 뭐지? 약간 홍보해주러 가는데 돈을 받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도 처음에는 엄청- 생각보다 콧대가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위라이드랑 포니 AI 둘 다 타봤을 때 포니 AI가 좀 돈을 받을 만하다라고 느낀 게 매번 박수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갑자기 캡틴박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캡틴박 씨라고 해야죠. 네, 캡틴박 씨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위라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달리긴 했어요. 뭐 비가 오는 상황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천천히 달리고 되게 조금 스무스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느려서 스무스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포니 AI는 뭐 날씨가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워낙 그냥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중간에 사람이 끼어들었는데도 그거를 되게 스무스하게 잘 피해가고 그다음에 제가 느끼기로는 앞에 버스가 깜빡이를 켜서 차선을 바꾸려니 못 바꾸니까 얘도 답답했는지 본인이 깜빡이를 틀어놓고 차선을 바꾸고 말까 고민하다 결국 그냥 자연스럽게 우회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포니 AI가 돈을 받을 만하네. 좀 기술도 좀 있네 싶어서 전 처음 타본 건데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정말 운전자가 없습니까?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아예 없습니다. 없죠. 자율주행하고 AI가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되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차 레벨하고는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될 것 같은데 중국이 그렇게 위협적인 이유가 뭔가요? 일단 위협의 전제 조건이 네. 말씀 주신 부분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경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걸 하고 싸워서 이긴 놈만 데려간다. 180키가 넘게 나오는 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차라도 내놔야 파이가 커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파이를 뺏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수출은 잘 못하나요? 요즘에? 수출도 잘하죠. 수출을 잘하고 그 경쟁에서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수출인데 수출은 놀랍게도 유럽에 정말 많이 합니다. 유럽의 중국 전기차가 정말 날개 달친 듯 막 이렇게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에서 특히나 림 모터라고 하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차가 정말 잘 팔리거든요. 이번에 가서도 저희가 부스를 봤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딱 보면 살짝 피아트 느낌이 나요. 그래서 피아트지만 피아트 그러니까 위장색 같은 거네요. 멀리서 보면 피아트다 이러면서 사는. 아니 전혀 저는 피아트랑 아무 관계도 없고 싫어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좀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이쁜 쓰레기다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가 자동이 없고 아 그래요? 깡통이에요? 네, 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외관은 이쁜데 이런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데 당연히 중국 차기 때문에 전기차고요. 그리고 피아트가 이렇게 작고 아담한 이유는 유럽 지형을 감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작게 만들었고 여기에 라이다가 4개까지 또 들어가 있어요. 라이더는 비싸. 근데 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이에요. 진짜요? 4개나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마무시하게 잘 팔리고 중국의 허사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하는 저렴한 라이다를 공급하는 회사 라이다가 들어가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모멘타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도 같이 들어가서 유럽에 공략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 지금 내놓으라 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유럽은 자율적으로 한 데가 없잖아요. 그 타율주행이죠, 거기는 뭐 그냥. 거긴 그냥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뭐 약간.
그래서 휴머니즘이 넘치죠. 예. 이게 기준을 누가 잡느냐, 표준을 누가 잡느냐가 너무 중요한 건데 중국 자율주행 기술이 유럽에서 표준과 스탠다드를 잡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요, 진짜? 모멘타가 딱 들었을 때 중국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 모멘타 하면 약간 이탈리아어 느낌도 나고 네. 약간 스페인어 같기도 하고. 중국 안에서도 모멘타가 독일 3사랑 주로 협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벤츠 같은 데 실려요? 네. 예, 실제. 소프트웨어가? 예. 아, 그럼 약간 벤츠가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중국 사람들이. 좀 저항이 덜하죠. 그리고 뒤에 숨어서 우리는 모멘타라고 하는 이름은 좀 뒤에 숨기고 앞에서 이 OEM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좀 빛날 수 있게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너무 부각하지 않고 이런 식의 협업을 좀 가져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터쇼에 모멘타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가 연말 정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상장합니까? 네, 어디에 요- 상장해요? 홍콩 아니면 미국이라고 하는데 이제 김승민 연구원이 주로 분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주로 얘기가 나오는 건 홍콩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해외의 브랜드랑 해외인 투자자들이랑 많이 이렇게 교류를 하려면 본토보다는 홍콩이나 미국 시장이 훨씬 낫죠. 그렇죠. 네, 그런 식의 계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멘타는 그렇다 치고 약간 화웨이도 엄청 자율주행의 강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화웨이는 그럼 뭐가 강점이 있는 거예요? 화웨이는 모멘타랑은 완전 다른 계열로 가고 있고요. 아, 그래요? 화웨이는 사실 따로 자동차를 만들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화웨이는 소프트웨어랑 일부 그 자율주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정도만 공급을 해주고 자동차 OEM들이 다 자동차를 생산을 해요. 근데 사실 화웨이가 모든 거를 다 준다.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부품만 지급을 하냐 아니면 이게 판매처부터 모든 걸 다 해주냐를 좀 구분지어서 협력 방식도 좀 4가지 정도로 나뉘고 있고요. 아, 구독료가 다르군요. 그 레벨에 따라서. 그쵸. 근데 만약에 많이 협업을 한다라고 네. 하면 이게 화웨이 매장에서까지 자동차가 팔릴 아, 정도여서 진짜요? 이게 조금 나쁘게 생각을 하면 시장에서는 이게 상해 자동차가 만들었지만 화웨이 매장에서 팔리기 때문에 상해 자동차가 아니라 화웨이 자동차라고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 되는 거죠. 나중에 먹히는 거 아닌가요? 어, 아까 그것까지 깔아두는 거 아닌가? 그쵸. 그렇게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은 조금 그거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화웨이랑은 조금 협력을 안 하려고 하고 대신 모멘타를 좀 선택하는. 약간 모멘타는 자율주행 업계의 파운드리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만들어주고. 플랫폼 같은 역할인 네. 거죠. 화웨이는 삼성전자처럼 칩도 만들고 뭐 파운드리도 하니까 약간 꺼려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의 폐쇄성도 좀 있다고 네. 봐야 되겠죠. 화웨이랑 뭘 하면 이게 정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도 좀 있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사실 현대차도 뭐 선택권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모멘타를 선택한 게 또 그런 이유가 아닐까. 화웨이는 또 제재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모멘타는 엔비디아 칩 오케이. 콕핏은 본인 회사 거 오케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 화웨이는 칩도 화웨이 거, 콕핏도 우리 거. 네, 그 안에 생태계 안에 가두려고 하니까 사실 외국 기업이 협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화웨이는 이름부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중국 자율주행이나 중국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경쟁도 심한데 테슬라는 중국에서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나요? 테슬라 방식은 오니 카메라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카메라만 하는 기업도 있지만 요즘 카메라에다 좀 안전을 가미를 해서 라이다를 이렇게 동시에 같이 가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보는 관건은 네. 결국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 갔었을 때 중국의 방식하고 어떻게 경쟁할 거냐. 그게 이제 되게 관건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가 중국이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위협적인데 굉장히 강하고 테슬라가 중국에 성공을 못하면 테슬라도 약간 도태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자율주행 영역은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지금 출하되어 있는 전기차 기준으로 L2 레벨의 침투율이 7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율주행에 굉장히 익숙해진 시장이고 이 이상의 감동을 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멘타나 화웨이보다도 더 뛰어난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자율주행의 어떤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데 결국 데이터를 얼만큼 빨리 확보해서 빨리 좋은 알고리즘을 만드냐가 핵심인데요. 테슬라 판매량이 쭉쭉 떨어집니다. 왜요? 안 좋아서 아니면 미국이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테슬라 차에 굳이 그 자동차 가격의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비싸구나. 워낙 그 가격대가 가성비 좋은 모델들도 L2가 기본 탑재에서 나오다 보니까 굳이 네. 테슬라가 그 FSD
레벨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4는 안 되는 거죠. 레벨 2 플러스라고 그렇죠. 보통 그것밖에 안 보고요. 돼요? 근데 이제 방식이 그들은 카메라로 비전 only만 하지만 네. 엔드 투 엔드라고 해서 사람처럼 운전하는 걸 제일 먼저 도입한 기업이고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모멘타처럼 월드 레벨로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운전할 수 있는 모델로 가고 있고 그거는 국가마다 L4를 용인하는 국가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고 데이터는 게더링해서 알고리즘을 짜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규제가 풀리게 되면 서서히 그 L2 플러스, L3, L4까지 넘어가는 구간은 테슬라가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AI가 에이전틱이 되면서 훨씬 더 기능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좋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 입장에서도 테슬라가 제일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나름대로 놓고 보면 경쟁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 혹시 누가 주면 네. 타고 다니실 의향이 있어요? 카메라밖에 안 달렸어요, 얘는. 테슬라거나 라이다 달린 차 준다고 그래. 그러면 어떤 걸 얘는 카메라도 있고 라이다도 있어. 네. 그러면 어떤 걸 받으실 거예요? 둘 다?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역시. 왜냐하면 시장에서도 라이다가 있고 없고 비전 온리 뭐가 더 중요한 거냐. 비 오면 잘 안 보이지 그쵸. 않나요? 아닌가? 근데 안개할 이게 때도 그렇고.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비전 올리든 라이다가 있든 기술력은 둘째치고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브랜드로 그냥 뭉갠다. 네, 뭉갠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2025년에 샤오미가 한번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으로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차가 라이다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신뢰도가 되게 무너질 수 있는데 이거를 샤오미는 바로 알고 모든 차에 이제 라이다를 다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실 테슬라보다 판매량도 빨리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라이다가 있고 없고보다는 진짜 소비자 신뢰도가 그 브랜드에 그 차 모델에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둘 다라고 말씀드린 게 테슬라도 저는 믿고 만약에 다른 브랜드에 라이다가 있다면 또 그것도 신뢰도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둘 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는 기술이 어떻냐 뭐냐 보다는 그냥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있고 브랜드가 얼마나 잘 처리를 하냐 이 정도에서 좀 갈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게 되게 융합되는 모습인 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라이다하고 레이더 방식을 쓰게 되면 네. 결국 자율주행을 좀 하드웨어 방식으로 뭔가 좀 안전성을 더 우선시한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나지면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고 또 반대로 테슬라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굉장히 개선하는 방식이 되면 효율성은 또 굉장히 높은데 약간 안전이라는 문제를 좀 일부 놓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보니까 중국이 이번에 그 관련 업체들 놓고 보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는 테슬라 방식을 준용을 하되 네. 거기에 라이다라는 안전성까지 덧붙여서 나름대로 안전도 잡고 소프트웨어 방식도 가고 그래서 이걸 융합해서 가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자동차 업계, 뭐 사실 거의 두 개밖에 없으니까 현대차 쪽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요? 또는 가야 되나요? 테슬라 쪽 아니면 중국 쪽? 지금 방식이 어떻다가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글하고 네. 엔비디아를 둘 다 받아들였다라는 건 현대차가. 예. 지금 나름대로 같이 하려는 움직임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존에 있던 방식은 좀 무리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에 예, 그 예. 조직 네. 혁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포티투다. 예, 포티두다. 그래서 이제 CEO도 좀 바꿔주시고 방식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글로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구글 이 두 방식을 같이 채용을 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 어쨌든 더 나은 방식으로 하려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요. 네. 그럼 그게 로봇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럼요. 변화의 방향. 그럼요. 이게 자율주행은 반드시 로봇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원래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도 뭐냐면 자율주행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100km로 달리면서 극복을 하면 로봇 같은 경우는 시속이 되게 걸어가는 거니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을 걸어다니는 자동차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인 거니까 서로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응용도가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운전은 왜냐하면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극복이 되면 그 다음에 로봇은 저절로 해결된다라고 현재 믿고 있는 게 테슬라의 생각인 거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둘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중국 좋다, 네. 중국 잘하고 있다 얘기만 하고 있는데 약점은 없나요? 중국 자동차 업계나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결국
이게 자율주행이 됐든 로봇이 됐든 제일 문제는 카메라예요. 그러면 보안 이슈가 되게 많이 생겨요. 자, 내 집에 중국의 로봇이 그 카메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내 집에 있는 아니면 내 공장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다 빠져나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 이건 우리한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곳은 과연 중국 걸 쓸 거냐 고민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잖아도 조그만 칩 하나 가지고도 정보를 빼내가네 만에 맞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는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같은 경우는 거의 보안 덩어리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함부로 중국 제품을 서방 국가에서 모조리 채용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못 믿겠다 예, 이놈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들어가 있으면 룸이 되게 생긴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는 믿어주나요? 그래도 좀 믿는다고 봐야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이거를 상용화하는 게 되게 문제인 건데 사실은 기술은 있지만 어디다 적용을 시켜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젠슨왕도 한국에다가 GPU를 수십만 개 준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국가들 중심으로 뭔가 생산 기지나 이런 거를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젠슨왕의 얘기가 그거예요. 유럽에 갔더니 기계는 너무 잘하는데 몸은 있는데 머리가 없고 미국에 갔더니 소프트웨어는 너무 잘하는데 이건 적용시키면 하드웨어 만드는 이게 되게 어렵다. 근데 한국에 가보니 한국은 거의 두 가지를 되게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아직까지는 규제라든가 앞서도 말씀드린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뭐 규제도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엔지니어 분들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돼 있는 건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생산 현장이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용 의미를 잘 살릴 거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풀어줬는데 사고 나면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래서 보험도 지금 안 돼요.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여부도 있을 건데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있을 때 뭐 기계가 책임질 거야 아니면 자동차 회사가 책임질 거야. 그 문제도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해 관계자에 따라서 되게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조금 과감하게 얘기를 좀 많이 해줘야 되고 그 책임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아니라 네. 정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안 하면 규제는 안 풀립니다. 그러면 현찰은 안 되는 거군요. 아닙니다.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제일 역동적인 게 뭐냐면 네. 급할 때 뭔가 되게 잘해요. 아, 뭔가 처음에는 그죠. 쉽지 않을 것 같다가도 막상 뭔가 열어주면 의외로 따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비세 속도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이어져 온 거잖아요. 역동성도 있는 거고 또 그만한 잠재력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환경은 너무나도 좋고 저는 그래서 테슬라의 대항마가 현대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네. 충분히 그 정도 위치에 설 수 있는 역량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요? 저는 중국의 결함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랑 말씀 주신 것은 정확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가 보안, 하나가 안전. 그러니까 보안에서는 중국한테 우리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그쵸. 보는 게 맞는 거고 안전 영역에 있어서는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고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포르쉐 산하에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서 매년 그들은 제조업이 중요하니까 주요국들 상대로 얼만큼 스마트 팩토리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베이를 해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왜 1등인지 하고 제가 찬찬히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리스크 요인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뭐냐 하고 국가별로 물어봤더니 중국 1등이 뭐였게요? 산재? 아니요. 너무 빨리 만드는 거? 연결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 그냥 부품과 장비와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아. 연결하는 게 이 복잡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통합해야 되니까 미국은 1등이 뭘까요? 미국은 소프트웨어 위험성. 네. 미국의 위험성. 그러니까 그 스마트 팩토리를 빨리 구축하지 못하는 이유. 가장 미국이요? 위험한 이유 1등. 게을러서? 노동자들이 빨리빨리 일을 안 해서? 점심 먹으러 가서? 해킹입니다. 해킹. 해킹? 네, 사이버 보안 이슈. 스마트 팩토리라는 건 사람이 없고 얘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게 해킹이 돼버리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일단 보안 문제 말씀드렸던 보안 문제가 해결이 돼야 여기에 모든 것들 자동화를 맡길 수 있다는 건데 그 누가 해킹하는 건가요? 러시아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경쟁업체가 하는 건가요? 빨간 국가들이 하겠죠. 메타가 한 거야 구글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이 여기는 중요하니까 보안이 해결 안 되면 일단은 연결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는 거는 천천히 가자. 이게 자율주행에서도 조금 비슷한 양상인 것 같고 중국은 완전 반대입니다. 일단 연결하고 보는 거죠. 보안이고 뭐고 모르겠다.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지만 사실 해외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약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약간 그런 틀, 이게 정확히 OS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걸 만드는 데가 AI 쪽에서 자동차 업계도 자율주행 플러스 AI를 거기가 선점하는 국가나 어떤 조직이나 회사가 이제 다 먹겠네요. 하드웨어는 대충 다 만드니까. 저는 그 우리나라가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뭔가 기술을 선도했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우리가 왜냐면 가끔 우리가 못해서가 정도? 아니라 2등 전략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있던 선진 기술 우리가 제일 빨리 따라잡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력만 놓고 보면 선진국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됐지만 네. 뭔가 새로운 걸 창출하는 건 아직까지는 그런 걸 잘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선진국에서 먼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미국이 잘하고 있고 네. 뭐 중국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양쪽들을 보면서 가장 유리한 쪽을 되게 빨리 취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굳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정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걸 처음부터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들이 이 비용을 감당했을까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 돈 쏟아붓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그게 과연 가능하냐? 저는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드는데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볼 때는 숟가락 한 점 얹으면서 가장 유리한 걸로 우리 방식으로 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의외로 한국이 되게 잘할 수 있는 방안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지금 약간 얍시리처럼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아니 어때요 뭐. 개발하면 거기 얹어가겠다. 왜냐 뭐 기존에 했던 방식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걸 용인을 했고 그래서 그 관련 연구진들도 지금 바꾸기 시작을 했고 오, 그러니까 갑자기 현차가 좋아 보이네요. 예. 그런 전략이라면. 현차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잘 나가다가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생각할 땐 네. 과감하게 바꿀 줄 아는 결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바뀐 데 쪽에서 힘을 실어주고 세계적인 역량을 따라잡는 부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후발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이렇게 거의 명차 회사들을 따라잡는 국가가 전 세계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국가도 몇 없고 네. 뭐 우리가 여전히 독일이라는 국가와 비교해서 그렇지 독일이 원래도 세계 1위였잖아요. 네. 그걸 우리 스스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독일제하고 한국제 비교는 했습니까? 아유 뭐 이거는 차도 아니고 뭐 이런 거였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보다 한국제도 그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이쪽에서도 안 그럴 거냐? 안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잘 나가다가 이 방향이 아니면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유연성도 있고 거기에 또 기술력도 있고 또 투자할 만한 돈도 있고 여력도 있고 경영진들도 되게 훌륭하시고 저는 그래서 후발주자긴 하지만 나름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다크호스가 한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 현대차도 이제 어떤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같이 넣을 수 있는 회사가 된 건가요? 자동차 가치로 넣는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땐 피지컬 AI 가치로 얼마나 점수를 줄 수 있느냐가 달라지겠죠. 로봇까지. 어차피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네. 밸류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글로벌 자동차들은 원래부터 공급과잉이어서 사실은 고밸류를 줄 수 없는 산업인 거고 이제 이게 자동차가 아니라 AI로 바뀌는 거. 어쨌든 피지컬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AI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AI라는 단어가 붙으면 밸류에이션을 되게 높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높게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를 온전히 자동차 회사입니다라고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 회사는 자동차 회사이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전기차 회사죠. 전기차 회사지만 피지컬 AI 쪽에서 되게 최강자 이런 인식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밸류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그룹도 투자자들의 시각이 얼만큼 거기서 올라갈 수 있느냐 옮겨가느냐 왜냐면 테슬라도 그게 옮겨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실적이 좋아지면서 오른 게 그렇죠. 아니라 테슬라가 예, 돈은 그렇게 맞습니다. 많이 버는 회사는 예.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현대자동차도 자동차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자동차란 이미지를 좀 벗어나서 우리는 자동차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그래도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시작하면 그 인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되게 크게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 업사이드는 되게 큰 회사다라고 봐야 되겠죠. 변해가는 순간순간마다 주가 업사이드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제 차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AI를 붙여서 구독으로 가겠네요 또. 전부 다 구독으로. 네. 제가 요즘 한 달에 구독료로 한 제 월급의 30%가 나거든요. 뭐 이렇게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오픈 AI에다가 뭐 클로드에다가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전압이랑 그래서 계속 뭔가 약간 거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차도 차 타려면 그 FSD나 뭐 거기도 내야 되는 거예요. 출근할 때마다 기름값도 나가는데 이제 전기구나.
그쵸. 2035년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때 자율주행 구독 침투율이 한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진짜요? 그러면 전체 차를 신차를 구입했을 때 전체 이익에서 구독료가 50%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사실 그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얼만큼 구독 서비스를 같이 결합할 수 있는 회사인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게 휴머노이드도 여기서는 별반 다르지 않은 모델을 가지고 가는 거라 두 개를 얼만큼 잘 결합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지, 이게 저는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구독보다 이 자율주행 구독은 성격이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차에서 4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외곽에 사시는 분들 새벽부터 일어나서 힘들게 운전하는데 거기서 해방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쉬면서 내가 자기 개발을 뭘 할 수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 데이터를 만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정말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 회장님들 보면 기사분들이 이렇게 딸려 있으시잖아요. 회장님들께 기사 있는 것들은 그 안에서 일도 보시고 나름대로 뭐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볼 만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사실 내 차가 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테슬라가 지향하는 바인데 이거를 이제 공유차 비슷하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경제의 관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구독이 결코 비싸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약간 세금도 많이 내고 제가 요즘 너무 많은 빨대가 꽂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로봇까지 이제 생기면 로봇도 하나씩 데리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머스크는 3대씩 데리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로봇에다가 자율주행에다가 차에다 다 돈 벌어서 약간 그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다시 빅테크나 하이퍼스케일러로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그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노동에서도 해방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죠. 이게 또 서민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차이에 대한 얘기도 조금 미국 쪽에서는 사회 문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궁극적으로. AI의 빈부격차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산성 향상에서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 힘들고, 그것도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이 영역이 새롭게 생태계에 들어오면 이 빈익빈 부익부의 어떤 격차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동차, 전기차, 자율주행 이렇게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까 자율주행을 넘어서 AI, 피지컬 AI까지, 로봇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중국도 머지않아 이제 피지컬 AI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겠네요? 이미 올라와 있고요. 아, 이미요? 저는 이제 지난해도 좀 많이 다녀왔고, 네. 저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양쪽을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네. 놓고 보면 일단은 기능적으로 앞서 있는 건 미국이 확실하고요. 그럼 중국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에서 뭘 보냐면, 제가 이제 지난해 북경에서 로봇 박람회 있었을 때도 뭐 삼성전자 임직원분들, 현대차 임직원분들 많이 만나 뵀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중국의 로봇을 어떤 것 때문에 보러 오셨어요? 했더니 비즈니스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러니까 로봇은 로봇인데 미국은 이제 되게 기능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성능을 좋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반면에, 중국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쓸지 그걸 되게 많이 했는데 전시의 핵심이 그거였었어요. 사실 로봇 하나만 놓고 보면 중국 로봇들 덤블링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 별로 의미 없거든요. 덤블링 왜 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여기 회사 뽑힐 때 덤블링해서 뽑고 그러진 않았어요. 너 뭐 이렇게 해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결국에 이제 사람이 이게 정말 제대로 쓰이려면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두 번째는 손을 얼마나 정교하게 쓸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건데, 미국은 거기에 이제 원초적으로 되게 충실한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조금 부족하지만 네. 각각의 산업 현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가봤을 때는 예를 들면 공장이다. 공장은 바닥이 전부 다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두 다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공장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뭐 바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손만 잘 쓰되 뭐 밑에는 이제 바퀴만 있는 그런 식으로, 또 이제 가정에서 요리하는 로봇이 있었을 땐 또 어떻게 효율할 건가,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오실 거냐고 했더니 당연히 그 아이디어 때문에, 얘네들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접목하려고 하지, 미국에서는 어떻게 기능이 좋아지지, 이게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당연히 가격은 중국이 훨씬 싸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중국 그 요리하는 로봇 보니까 잘 못하는 거. 의외로 1억짜리 금쪽이라고. 네. 1억짜리예요 그게? 네, 1억짜리 금쪽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해 두 가지를 해봤는데 하나는 마사지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 로봇을 해봤는데 뭐 잘한다는 느낌보다는 마사지를 로봇한테 네네 예,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 막 이렇게 저 엎어져 있고 힘 조절을 잘하는 뭐, 잘해요. 뭐 이렇게 그거 잘하는데 시원하진 않아요. 아이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제 사람처럼 그러진 않아서 네. 이건 좀 멀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하는 로봇은 약간 장난 아닌데 커피 타는 로봇이 있었는데 네. 잘했어요. 그러니까 커피 타면서 샌드위치 만드는 거였는데 의외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가능성이 있네라는 것들도 봤고 그래서 분야마다 되게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산업 현장은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적용이 빠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도 중국도 그래서 현대차도 그쪽에 방향을 두고 있는 거고 가정용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용이 그래서 뭐 나중에 돈을 낼지 모르겠지만 좀 뒤에 빠져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도 한국도 미국도 우선적으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거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방향성은 보이더라. 올해나마 더 발전했을 거로 보여져서 글로벌이 다 같이 오니까 네. 비교도 할 수 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약간 투자자들 사이에서 뭐 네이버만큼은 아니지만 이게 답답한 친구거든요. 올라갈만 했는데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올라갈 때 뭐 100만 원 벌써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68만 원 정도고 그래서 현대차 이제 주도주로 불리진 않아요. 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 섹터도 크고 근데 주도주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지금 반도체가 주도긴 한데 올 하반기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하반기에 미국에서 IPO하는 기업들이 놓고 보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도 있고 스페이스X도 있고 클로드도 있을 거고 엔스로픽에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는데 공통점들이 다 비즈니스 모델들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뭐 NPU, GPU, 메모리 전부 다 AI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시선이 투자 중심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변할 수 있느냐가 저는 하반기 그 모멘텀이라고 봐요. 그러면 미국에서야 그 관련 기업들이 많겠죠. 진짜 아까 했던 클로드도 좋고 오픈 AI도 좋고 다 좋단 말이에요. 구글도 좋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있는 AI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현대차 하나예요.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게 피지컬 AI 쪽일 거니까. 딸랑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조그만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제대로 놓고 보면 그러네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밸류를 과연 우리나라에서 박하게 줄 거냐? 전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간에 시장은 모멘텀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엔 어떤 기업이 뭘 볼 수 있는 거냐. 또 그 시점에 또 마침 현대차가 최근에 변한다고 하고 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오너의 의지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유연하는데 실제 제가 볼 때도 현재 기업하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유연성도 크고 또 의지도 굉장히 강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글로벌 모멘텀이 같이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 기업이 뭐 테슬라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본인 혼자 하는 게 아닌 거니까. 네. 거기에 구글도 들어와 있고 우리가 엔비디아도 들어와 있고 그러면 현대차 하나만 한다라고 놓고 보면 사실은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대차는 이미 좋은 길을 가기로 선택을 해서 그 유연성을 발휘를 했고 그리고 글로벌 현재 가장 잘하는 AI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거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라면 저는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점수를 하반기에는 줄 수 있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끌고 가고 있는데 뭐 기타 등등 반도체 소부장 그거 좀 팔고 현대차 저는 삼두마차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낍니까?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엄청 올라가겠는데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뭐가 무섭습니까? 코스피가 이게 전망치가 지금 그래도 지금 여기 K본부가 제일 크게 불렀다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 불렀나요? 저희가 최근에 1,500으로 상향했고 원래 7,500을 저희 하우스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고 예. 있습니다. 1,500이요? 요즘 1,500은 그렇게 뭐 높아 보이진 않긴 한데 7,500 지난해 네. 말씀하셨으니까. 7,500 네. 그분은 좀 어떻게 영웅이 됐나요? 아니면 저희의 센터장님. 죄송합니다. 센터장님 이걸 지르신 거예요? 지르셨다기보단 저희 여러 가지 데이터를 아. 기반으로 추정을 해서 그렇게 과감히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도 같은 애널리스트 출신이지만 네. 이 시장은 분명히 이전에 우리가 봤던 사례는 적용이 안 돼요. 아.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탈피하신 분 중에 한 분이셨었고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는 시장에서 조금 약간 경계도 있으셨겠지만 맞아요. 조금 사실 맞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시장은 항상 맞추신 분이 왜 잘 맞추는지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K본부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유연성을 가지고 또 좋게 지수도 불렀었고 분명히 그런 점에서 전 큰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KB증권
유튜브라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상파 아니거든요. 저는 계속 대의본부로 가시지. 그래서 지상파 경험이 아, 많으시네요. 예. 저는 약간 굉장히 첫 시간인데 많이 배웠어요.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왔지만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랄까? 중국 자유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AI 상황들. 그래서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이를 통해서 저도 더 발전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 게 좀 재미는 없으셨거든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원래 좀 개그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오늘은 좀 진지했던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저 논리 개인적으로도 정연하게 저도 설명해 주셔가지고 실망해서 이제 끝나니까 약간 저는 주로 중국을 보니까 음. 뭐 중국, 인도 우리 전반적으로 같이 팀에서 보지만 보지 않는 시장에서의 뷰를 들을 기회가 생각보다 애널리스트들이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같은 산업에서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저도 정말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매크로 애널리스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매크로는 캡틴박이 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 내가 한국 중국 매크로는 짱이다. 계속 그렇게 우기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캡틴 박으로서 지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미 김께서는 오늘 어떠셨나요? 약간 엄청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조금 자제하신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너무 말이 많아. 아니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많이 많아. 그래? 아니요, 너무 진짜 제기할 때 논리 정연하게 너무 잘 설명을 해줘서 저도 진짜 오늘 많이 배웠고 네. 사실 저도 매번 이렇게 중국 기업만 보다 보니까 뭐 테슬라나 현대차까지는 깊게 생각을 해보진 못했는데 오늘 많은 얘기를 듣고 좀 더 저도 판을 좀 넓게 네.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되게 열심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기업에 투자하는 이제 사람들이긴 하지만 결국은 큰 판을 좀 네. 읽어야 그 기업에서 좋은 기업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판을 읽는 그런 항해를 이제 시작한 거고요. 다음에는 더 넓은 판도 보고 더 깊숙이 판을 헤집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들하고 같이 이 판에서 승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을 읽는 자가 판을 지배한다. 고품격 인문 경제 토크쇼. 판도였습니다. 여.